안녕하세요. 저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폭발해버린 여자입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음식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시모가 기어코 그런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저는 참다 드디어 질려버린 저희 시모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회사에 다니셨고 엄만 동네에서 작은 삼겹살집을 하셨어요. 전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 가는 것보다 오빠와 같이 엄마네 삼겹살집에 가는 게 더 재밌었답니다. 엄마, 상 내가 치울래요. 이번엔 내 차례란 말이에요. 아유, 그렇게 그릇 들고 옮기다가 엎으면 큰일 나. 그릇은 엄마가 치울 테니까 넌 이 행주로 깨끗하게 닦기만 해. 알았지? 그나저나 정희 넌 여기서 상 치우는 게 그렇게 재밌니?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노는 게 더 재밌지 않아? 그건 시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엄마 도와서 상 치우면 나도 사장님 된 것 같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또 올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턴 엄마네 삼겹살집이 저희 가족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생일일 땐 밤늦게 삼겹살집 영업이 끝난 후 가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생일 파티를 하곤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얼른 초 불어야지. 빨리 안 불면 내가 분다. 그건 안 되지. 내 생일이니까 내가 불 거야. 후. 크리스마스 땐 트리를 사서 가게에 진열해놓고 오빠와 같이 트리를 꾸미기도 했어요. 손님들이 오며 가며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네 삼겹살집에서 가족들과 정말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평범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가끔씩 삼겹살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곤 했었죠. 아이고, 우리 정희가 또 친구들을 데려왔구나. 엄마가 삼겹살에다가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많이 먹고 가. 아참, 음료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냉장고에서 알아서 꺼내 먹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 이렇게 엄마네 삼겹살집에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오시던 길에 음주운전차에 사고를 크게 당하신 거예요. 연락을 받고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미 긴급 수술 중이시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물론이고 저희 아빠도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더 잘 벌었으면 당신이 힘들게 밤늦게까지 삼겹살집에서 일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희 엄만 한동안 재활을 해야만 했어요. 게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앞으로도 힘든 일은 못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엄만 삼겹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서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아휴, 내가 예전처럼 몸이 튼튼해야 삼겹살집 운영하면서 우리 애들 먹여 살릴 텐데 내 몸이 이 모양 이 꼴이라 이제 어떡하면 좋아.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애들은 내가 혼자 벌어서라도 꼭 먹여 살릴 거야. 내가 몸이 부서진 한이 있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내가 지킬 거니까 나만 믿어. 알았지? 결국 저희 엄만 삼겹살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셨어요. 그런데도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라 집에서 머리띠를 만드는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태셨습니다. 저와 오빤 맨날 집에 있는 엄마가 심심하실까봐 일부러 집에 있을 땐 엄마랑 꼭 붙어 있었어요. 엄마, 나도 그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엄마 닮아서 손재주는 좀 괜찮은 편이잖아요. 안 그래, 오빠? 너만 손재주 좋냐?
나도 손재주 좋거든. 엄마, 나랑 정이랑 둘이서 머리띠 하나씩 만들어 볼 테니까 엄마가 누가 더 잘했는지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아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그래, 이번 한 번만이니까 딱 한 개씩만 만들어 봐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저와 오빤 엄마의 곁에서 쉼없이 조잘거리기도 하고 쉬는 날에도 꼭 엄마랑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오빠와 같이 집에서 떡볶이 같은 간식을 만들어 TV로 영화를 틀어놓고 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빠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애들이 다 크니까 좋긴 좋네. 집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만들어주는 떡볶이 먹으면서 편하게 TV나 보는 내 팔자가 아주 최고의 팔자다. 안 그러냐 얘들아? 비록 한때는 엄마가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저희 가족한테 큰 절망이 찾아왔었지만 이젠 다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때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성격이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퇴근 시간이 비슷했는데 남편이 먼저 퇴근하는 날엔 제가 집에 가면 남편이 꼭 밥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 오는 동안 밥하고 있었어? 밥은 내가 해도 되는데 좀 쉬지 그랬어. 에이, 우리 둘 다 똑같이 일하는데 내가 남편이라고 당신한테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 아참, 내가 지금 찌개도 끓이고 있거든. 씻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내가 밥 다 차리고 불러줄게. 전 너무나도 다정한 남편 덕분에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성격만 다정한 게 아니라 경제관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꼼꼼히 비교해보고 사는데 무조건 싼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성능까지 다 따져가면서 최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난 돈 아낀다고 무조건 싼 옷만 사는 것보단 차라리 적당한 가격에 품질 좋은 옷을 사서 관리 잘하는 게 더 경제적인 것 같아. 세탁기에 돌리면 옷이 금방 망가지니까 이렇게 손빨래를 해주면 오래 입을 수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하고 알뜰했던 저희 남편도 가족들한테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고 매번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좋은 곳도 자주 모시고 갔더니 저희 오빠가 남편을 엄청 칭찬하더군요. 이야, 어쩜 친아들이 나보다도 사위 매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할 수가 있어? 이러다가 내가 매제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뺏기겠는데? 에이, 설마요. 그리고 사위라고 해서 꼭 아들보다 못하라는 법 있나요? 전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아들 같은 사이가 되고 싶어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남편이 저희 가족과 잘 지내는 것처럼 저도 시댁 식구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저희 시아버진 남편이 20대 중반이었을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타지에서 일하느라 따로 살아서 시댁엔 시모 혼자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가 절 엄청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구나. 내가 평일에 너네 없어서 얼마나 심심했는 줄 아니? 그나저나 나 아는 사람이 맛있는 연포탕집을 알려줬거든. 오늘 우리 거기 먹으러 갈래? 연포탕이요? 저도 연포탕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 그 식당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가서 우리 실컷 맛있게 먹고 와요. 시모는 저희가 시댁에 갈 때 늘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셨어요. 사실 시모가 옛날 분이시긴 해도 의외로 집밥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도 맨날 사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해먹으려고 밥통을 열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밥을 며칠 동안 놔둔 건지 밥통 안에 있는 밥이 누렇게 떠서는 곰팡이까지 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언제 하신 밥이에요? 도대체 며칠이나 두셨길래 이렇게 된 거냐고요. 그거? 글쎄,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곰팡이 폈으면 버리고 새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니? 이런 거 이렇게 놔두면 건강에도 안 좋단 말이에요. 곰팡이가 공기 속에도 막 떠다니는데 이러다가 호흡기에도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시동생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형수님, 우리 엄마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도 국 같은 거 끓이면 일주일씩 안 버리고 놔두는 바람에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 냉장고 정리를 하도 안 해서 가끔씩 냉동실에서 10년 지난 음식들도 나온다니까요. 저희도 여러 번 얘기해봤는데 안 고쳐진 거니까 아마 형수님이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저희 시모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저랑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절 예뻐해 주셔서 그것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거실을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설마 저희 온다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유, 나 혼자 있을 때 몰라도 너희 오는데 깨끗하게 있어야지. 그래도 너희 온다고 오랜만에 청소하니까 개운하고 좋다. 시모가 워낙에 집안일 하는 걸 안 좋아하는 분이라 시댁이 늘 지저분했지만 그래도 저희 간다고 거실만큼은 청소해 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애 셋을 키우려다 보니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이 되자 저도 이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취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애들을 키우느라 공백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식당이라도 취업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집 근처에 있던 어떤 삼겹살집이 싼 가격에 급하게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어릴 적에 엄마네 삼겹살집에서 있었던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들고 저희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삼겹살집을 운영하며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난 당신이 하고 싶은 거면 뭐든지 다 괜찮아. 난 이거 무조건 찬성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그렇게 전 여태까지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 그 삼겹살집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장사 노하우도 전수받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새로 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오픈빨로 손님이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주문을 하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요. 사장님, 여기 삼겹살 3인분 주세요. 그리고 된장찌개랑 공깃밥 3개도요. 저기요, 사장님. 여기 반찬 좀 리필해 주세요. 근데 아까 시킨 콜라는 언제 나와요? 저희 콜라 2병 같이 시켰는데. 제가 삼겹살집을 오픈하자 저희 가족들도 다들 한 번씩 먹으러 왔어요. 저희 오빠 새언니는 개업 선물로 화분도 큰 걸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게다가 오빠가 저한테 응원한다면서 용돈까지 주는 거예요. 정희야,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나도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을 때마다 여기로 먹으러 올게. 고마워, 오빠. 그리고 새언니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기운 받아서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는지 오픈빨이 좀 떨어지니까 점점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 시작한 지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애미야, 나 요즘에 너무 심심해 죽겠는데 너네 식당에 가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예전엔 그래도 네가 자주 날 찾아와서 놀아줬는데
이제 너도 바쁘다고 잘 못 오잖니. 나 아직 몸 건강한데 용돈도 벌 겸 너희 식당에서 일하게 좀 해주렴. 전 시모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하도 일하게 해달라고 조르셔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며칠간은 일 배운다고 열심히 하시더니 한 일주일쯤 됐을 때부턴 자꾸만 본인 멋대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손님들이 다 먹은 접시는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써야 되는데 대충 물로만 헹구고 다시 쓰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기름기도 남아있는데 위생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만 깨끗하면 되지 왜 그래.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위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며 사려면 돈 못 벌어. 아휴, 식당 운영할 땐 위생이 제일 중요한 거 모르세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손님한테 나가는 반찬도 손으로 집어 드시잖아요. 제가 밥도 다 챙겨드리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출출하고 입이 심심하니까 집어먹는 거지. 이것도 다 사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니? 심지어 시모는 공깃밥 같은 것도 해놓고 오래 지난 건 버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면서 그냥 손님상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손님한테 서빙할 때도 자꾸 고기 접시나 반찬 접시를 이상하게 잡으셔서 손에 꼭 음식이 닿게 하시더군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음식에 손이 좀 닿으면 어때서? 내 손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그래? 어머님 손이 깨끗하든 말든 손님들 입장에선 자기들 먹을 음식에 남의 손이 닿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러지 좀 말아주세요. 이게 내 습관인데 그러면 어떡하니? 그리고 자고로 음식은 손맛이라고 했어. 손이 좀 닿아야 더 맛있는 거라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도대체 누가 사장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정말로 손님한테서 클레임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저기요, 지금 아줌마 손가락이 김치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걸 저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비위상해서 못 먹겠으니까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서비스로 삼겹살 1인분 더 드릴 테니까 화 푸시고 식사는 하고 가세요. 그런데 시모는 손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주방에 들어가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면서 궁시렁거리더군요. 정말 시모 때문에 이러다 언젠간 식중독이라도 발생하던지 아니면 손님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급하게 병원이랑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시모한테 식당을 맡기고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출을 마치고 다시 식당에 들어와 보니까 식당 불도 꺼져 있고 문도 닫혀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시모가 불 꺼진 식당 안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 너 없으니까 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문 닫아놓고 쉬고 있었지. 너 언제 올지 몰라서 그냥 알바생한테도 내가 집에 가라고 했다.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대낮에 쉬고 있으니까 아주 살 것 같네. 아주 휴가가 따로 없는 것 같아. 어머님, 제가 급한 볼일 때문에 어머님한테 식당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는 알겠다고 하셨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머님 진짜 저희 식당 망하게 하고 싶어서 작정하신 거예요? 맨날 제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시고 이젠 영업시간에도 마음대로 문까지 닫으시잖아요. 저는 도가 지나친 시모의 행동 때문에 장사에 너무 피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시모한테 이제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기분 나쁘다면서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집에 가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모가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주말에도 장사하느라 시댁에 못 가면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장사한다고 그렇게 유난 떠는 거 아니다. 내가 너랑 같이 일해보니까 사장이라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더만
어딜 며느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도 안 찾아와? 어머님,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긴요. 저 정신없이 일하는 거 어머님이 두 눈 뜨고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인건비 아끼느라 알바생도 몇 명 안 쓰는데 제가 어떻게 주말마다 어머님을 뵈러 가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전 혼자 계시는 시모가 걱정되어서 맨날 사드시지 말고 집에서 밥 좀 드시라고 반찬도 가끔 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제가 해다 드리는 반찬을 맛있다고 드셨으면서 이젠 이건 짜다, 이건 또 비린내가 난다 이러면서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게다가 툭하면 지인들을 잔뜩 데리고 저희 삼겹살집에 와서는 돈도 안 내고 삼겹살을 드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는 삼겹살집이니까 다들 마음 놓고 먹어. 고기든 술이든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우리 며느리가 다 쏜대. 그래도 처음 한두 번은 시모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금액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참다 여태까지 시모가 먹은 금액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에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이 지인들 데려오셔서 식사하신 금액이 한 달에 120만 원이나 돼요. 저 안 그래도 지금 돈 없으니까 얼른 입금해 주세요. 아니, 가족끼리 그 정도는 그냥 베풀 수도 있는 거지. 정없게 뭘 그런 것까지 따박따박 받으려고 해. 시애미가 고기 맛있게 먹고 갔으면 된 거지. 며느리가 돼서 어딜 그런 걸 따지고 있냐고.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저 어머님 다음에 또 오시면 절대 외상으로 못 해드려요.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못 해드린다고요. 결국 시모는 그 돈을 저한테 주진 않았지만 그 뒤로 삼겹살 집에 오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절 못살게 굴지 않으니 이번엔 남편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꾸 한숨을 푹푹 쉬고 표정이 안 좋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한테 고백할 게 있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사실 주식했다가 돈을 좀 크게 잃었어. 내 친구가 종목 추천을 해준다길래 무슨 코스닥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 그냥 놔두기만 해도 오른다길래 나도 돈 좀 벌어보나 싶어서 7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그중에 3천만 원이나 손실을 보고 말았어.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계속 속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번 돈인데 내가 그렇게 날려버려서 정말 미안해. 뭐라고?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돈 한 푼도 현명하게 쓰는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눈앞이 깜깜한 줄 알아? 세상에 돈 관리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이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날려버렸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장사가 잘 안 돼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남편까지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시몬 또 저를 약올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휴, 남들은 장사하면 금방 부자 된다던데 내가 보니까 너는 영 장사 수완이 없나 보다. 사부인께서 예전에 삼겹살집 하셔서 노하우를 배워왔다더니 그 노하우는 개뿔 아무것도 없었나 보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힘드니까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예전엔 시모하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9년쯤 됐을 때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동선 저보다 4살 어리고 옷가게를 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시모랑 정말 유난히도 붙어 다니더라고요. 하루는 동서가 자기네 옷가게에서 파는 옷을
시모한테 입으라고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동서가 운영하는 옷가게는 20, 30대가 입는 옷을 파는 가게였다는 거예요. 다리에 쫙 붙는 청바지에다 크롭티라고 배꼽이 살짝 보이게 입는 짧은 상의를 가져와선 시모한테 입으라고 줬는데 나이가 70대인 시모한테 그 옷이 어울릴 리가 있나요? 그런데 동선 그 옷을 입은 시모의 모습을 보고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 어머님 너무 예쁘시다. 그렇게 입으시니까 거의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10년은 무슨 10년이야. 내가 거울을 보니까 한 3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구나. 너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엔 좀 잘 나갔었다. 나 젊었을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니?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동생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아들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진짜 안 어울리니까 입지 마세요. 바지는 너무 꽉 껴서 혈액순환도 안 될 것 같이 생기고 상의는 너무 짧아가지고 뱃살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고 다니시면 남들이 욕한다니까요. 욕하긴 뭘 욕해. 잘 어울리기만 하구만. 나도 이렇게 젊은 애들이 입는 옷 좀 입고 다녀보자. 그러다가 하루는 동서가 시댁에 향수를 엄청 진하게 뿌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동서한테 착 달라붙어서 코를 킁킁거리시더니 갑자기 저와 비교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넌 어쩜 얼굴도 예쁘고 늘씬하면서 몸에서도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니? 네 형님은 삼겹살집 운영하느라 몸에서 맨날 기름 냄새밖에 안 나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넌 이렇게 예뻐가지고 너희 옷가게 마네킹도 필요 없겠다 얘. 그냥 네가 옷 입고 서 있으면 마네킹이 따로 없잖아. 네 형님은 내일 셋이나 나와서 완전 아줌마가 따로 없는데 널 보니까 내 눈이 호강하는 것 같네. 어머님, 형님이랑 저랑 비교하시면 섭섭하죠. 전 그래도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애도 한 명도 안 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형님이랑 몸매가 비슷하면 자기 관리 못한다고 욕먹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이번엔 저희 남편이 나서더군요. 재수씨, 저희 와이프 몸매가 어디가 어때서요?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이 정도면 오히려 재수씨보다도 더 예쁜 거예요. 재수씨 나중에 셋 낳고 나서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애 낳고 변한 몸매 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말 예쁘게 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시댁에 가면 시모가 동설 끼고 앉아서 일도 안 시키고 저보고만 다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시모의 생신이었어요. 솔직히 전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생신은 챙겨드려야 된다고 하셔서 시댁에 가게 됐습니다. 용돈은 평소 하던 대로 30만 원을 준비해 갔어요. 원래 그 정도 했었고 저희 친정에도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동서가 시모한테 용돈을 드리니까 시모가 금액을 확인해 보더니 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에휴, 넌 이걸 돈이라고 주는 거냐? 네 동서는 시애미 생일이라고 100만 원이나 넣었는데 넌 어째 형님이라는 게 네 동서보다 70만 원이나 적게 할 수가 있어? 하여간 내가 널 볼 때마다 아주 한숨이 나와 죽겠다. 얼굴이 예쁘기를 해? 아니면 돈을 잘 벌기를 해? 네 동서보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젠 용돈까지 이렇게 적게 줘? 네가 앞으로 형님 대접 받고 싶으면 네 동서의 반의 반이라도 닮아봐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전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라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 선에서 최대한 준비한 거라고요. 참나, 그러니까 돈 없는 너한텐 이게 최선이라는 게 문제지. 하여간 내가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용돈도 이렇게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아보네. 시모가 자꾸 그러니까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그제서야 시모가 막말을 멈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화를 꾹꾹 누르며 참았습니다. 그 후 시모가 또 밥을 시켜 먹자고 하길래 아구찜을 시킨 후 밥은 집에 있는 걸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푸려고 하니까 시모가 굳이 본인이 직접 밥을 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제 밥을 제일 늦게 퍼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은 아까부터 배가 고팠는지 밥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아유, 오늘 아침을 좀 일찍 먹어서 그런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어머니, 여기 아구찜 평소에 자주 시켜 드시죠? 살이 통통하니 참 맛있네요. 그런데 입맛이 없어서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던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분명히 제 밥그릇 위쪽은 흰 쌀밥이 있었는데 살짝 걷어내니까 그 안쪽에 누렇게 쉬어가지고 곰팡이까지 핀 밥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 밥은 전부 다 멀쩡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모를 쳐다보니까 시모가 재밌다는 듯이 절 보고 실실 웃더군요. 세상에, 전 그걸 보고 시모가 저한테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난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한테 제 밥그릇을 밀어줬어요. 여보, 난 아까 아침을 많이 먹었더니 아직 배가 안 고프네. 당신 벌써 밥을 반 그릇 넘게 먹은 것 같은데 이것까지 더 먹어. 아, 고마워. 나 안 그래도 밥 한 그릇 더 먹을까 생각했었거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제 밥그릇에 있던 밥을 퍼서 자기 밥그릇에 옮겨 담으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방금 전까지 절 보고 실실 웃고 있던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안 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병 걸린단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밥이 뭐 어때서요? 그제서야 밥을 자세히 들여다본 남편은 너무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아들한테 먹으면 병난다고 하시는 밥을 저한테 주신 이유가 대체 뭐죠? 제가 그거 먹고 병 걸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미우시길래 어떻게 밥 가지고 장난을 치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밥통에 예전에 해놨던 밥이 남아있길래 네 밥에다가 섞어준 거지. 넌 원래 몸이 튼튼해서 뭐든지 잘 먹지 않니?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식구들한테 새로 지은 흰 쌀밥을 주시면서 저한테만 곰팡이 핀 밥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제가 고깃집 그만두라고 했다가 기분 나빠서 그때부터 저한테 복수하는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런데 저요, 어머님이 사사건건 저한테 트집 잡고 막말하시는 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시모는 저한테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러시더군요. 참나, 한계가 있으면 뭐 어쩔 건데? 그러게, 네가 고깃집 사장 됐다고 시애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적질하면 안 됐지. 그래도 내가 그거 다 참아줬는데 네가 결국엔 고깃집에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선 무슨 대단한 사업가라도 되는 것처럼 주말에 오지도 않고 며느리 노릇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왜 잘해줘야 되냐? 솔직히 곰팡이 핀 밥 준 것도 나한테 크게 마음 쓴 거야. 알어? 뭐라고요? 이게 마음 쓴 거라고요?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참은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거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어머님한테 갑질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위생 지키자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머님처럼 행동하시다가 신고당해서 영업 정지라도 당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바빠서 예전보다 자주 못 찾아뵌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셨어요? 그럼 저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까요? 어머님 아들이 번 돈으로 집에서 띵가띵가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한다고 했어? 고깃집 운영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유세 떨 거면 돈이라도 많이 벌 것이지. 내 생일인데 꼴랑 용돈도 30만 원밖에 안 가져왔잖아. 근데 네 동설 봐라. 똑같이 장사하는데도 돈 잘 벌어서 100만 원이나 가져왔잖니?
그러니 내가 너한테 따뜻한 새밥을 주고 싶겠어? 아, 결국엔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뭔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동서처럼 100만 원씩 못 드리는 이유는 어머님 아들 때문도 있거든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 전에 주식해가지고 3천만 원이나 날렸다고요. 그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3천만 원을 날려? 동준이 너 그게 사실이냐? 시모가 그렇게 묻자 남편이 어두운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네, 맞아요. 제가 쓸데없이 주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큰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왜 어머니까지 이 사람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하시냐고요. 저 진짜 방금 이 밥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도 못 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뭐? 치매? 동준이 너 말 다 했니? 시모가 남편한테 화를 내길래 전 오히려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봤지? 나 병 걸리라고 곰팡이 핀 밥까지 몰래 주시는데 다음번에 나한테 어떤 짓을 하실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 이대로는 무서워서 어머니 못 보고 살아. 내가 이 집 며느리로 있으면서 맨날 막말만 듣고 이젠 건강까지 위험해지게 생겼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말인데 그냥 이렇게 된 거 나랑 이혼하자. 난 너무 끔찍해서 이 집안 며느리로 못 있겠으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여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랑 이혼을 하자니?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키운 딸이야. 근데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돼? 게다가 당신도 나 몰래 주식해서 사고까지 쳤잖아.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사니까 그냥 이혼해. 이혼하고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여보. 남편이 저한테 울며 불며 애원하고 시동생도 절 말렸지만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하긴 정말 싫었는지 다음날 직접 손편지까지 써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편지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우리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애들 커갈수록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유혹에 빠졌었나 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당신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나 앞으로 내가 잃은 그 돈은 투잡이라도 뛰어서 어떻게든 갚을게. 내가 벌인 일이니까 내가 무조건 해결할 거야. 그리고 당신 요즘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지? 사실 나도 가끔씩 우리 어머니가 감당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당신을 잃는 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앞으로 당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일 절대 없게 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남편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비록 시모는 저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곤 뻔뻔하게 나왔지만 남편만큼은 저한테 눈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가족들한테 잘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결국 없던 일이 되었고 남편은 그 이후로 정말 대리운전까지 뛰며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투잡을 하느라 엄청 피곤할 텐데도 집안일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보, 회사 갔다 와서 대리운전까지 하느라 잠도 별로 못 자면서 무슨 집안일까지 한다는 거야. 이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둬. 아니야. 내가 지금 대리운전 하는 건 전부 다 내가 사고 쳐서 그런 건데 그 핑계로 집안일도 안 도우면 결국엔 내가 당신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거잖아. 나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은 그냥 들어가서 쉬어. 나머지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게다가 남편은 엄청 바쁜데도 평소 하던 대로 똑같이 저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저희 오빠한테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참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이고, 자네 요즘에 대리운전까지 하느라
엄청 고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릴 찾아와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네. 어쩔 땐 괜히 우리 챙기느라 자네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미안할 때도 있다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죠.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게 하고 또 저까지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사위 역할 더 잘할 겁니다. 아유, 그래도 자네가 참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돈 가지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지만 그걸 자네처럼 이렇게 메꾸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난 자네가 참 믿음직스럽고 좋아. 반면 전 그 곰팡이 밥 사건 이후로 시댁에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런 시모한테 며느리 노릇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자기만 가면 되니까 저보곤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 후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동서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길래 그래도 시동생을 생각해 남편을 통해 선물은 보냈습니다. 솔직히 동서도 은근히 절 무시하는 것 같아 동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예전엔 저한테 엄청 떽떽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 풀 죽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애미야, 너 진짜 나랑 연락도 안 하고 나 보러도 안 올 거니? 나 요즘에 며느리 둘한테 다 시애미 취급도 못 받고 사니까 너무 서러워 죽겠다 얘. 네 동서도 처음엔 용돈 100만 원이나 주더니만 이제 나에 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어. 내가 참다 네 동서한테 왜 요새 나한테 용돈 안 주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아니? 시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동서가 어떻게 말했는지 저한테 전해주더군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도 보통이 아닌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무슨 은행인 줄 아세요? 요즘에 저희 옷가게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셔야죠. 그나저나 형님이 왜 어머님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지 이제서야 알겠네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맨날 며느리들한테 요구하기만 하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어머님 안 보고 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님 혼자 알아서 지내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얘기를 다 들은 후 그냥 긴 얘기도 필요 없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예전부터 저보다 동서가 훨씬 더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동서랑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명절을 며칠 앞두고 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너 진짜 명절에도 또 안 올 거니? 너 없으면 나보고 명절 준비 혼자 어떻게 하라고. 네 동선 음식도 한번 해본 적도 없다고 하고 설거지도 평생 안 하고 살았다면서 다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니? 우리 둘째 아들도 네 동서만 감싸고 있고 내가 아주 서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도 나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 너밖에 없는데 그만 화 풀고 명절 때 와주면 안 되겠니? 저 병걸리라고 곰팡이 핀 밥 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히 말해보세요. 며느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거지 해주고 음식 해줄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신 거면 차라리 돈을 주고 사람을 쓰세요. 아시겠어요? 애미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애미야. 시모가 저한테 애원했지만 전 도저히 시모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안 받아주니까 시모가 저희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구슬렸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자꾸 나보고 엄마 앞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할머니 칭찬 많이 하래요. 그래야지 엄마가 마음 돌리고 할머니랑 화해한다면서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있죠? 근데 나 할머니 말대로 하기 싫어서 그냥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 심한 말 하는 거 나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내가 왜 할머니 말대로 해줘야 되냐고요. 이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애들까지 동원해서 그러는 걸 보고 정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러게 진작에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았어야지. 음식에 장난까지 쳐놓고서 이제 와서 왜 후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저희 남편만큼은 시모를 닮지 않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땐 너무 걱정이 될 때도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날씨도 엄청 춥다는데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그리고 당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대리운전 그만해도 돼. 나 당신이 반성한 거 충분히 잘 알았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대역 죄인인데 내가 벌인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지. 나 당신한텐 정말 훌륭한 남편이 되고 싶고 우리 애들한테도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알았지? 남편은 비록 사고를 한 번 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 있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계속 나가니까 더 이상 제가 말릴 수도 없더라고요. 저희 시모도 그때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이가 멀어지진 않았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니 저도 아마 당분간은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서도 시모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니 아마 꽤 외로우시겠죠. 제가 어디선가 봤던 좋은 글귀 중에 인간관계엔 정지선과 신호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초록불엔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누구나 다 아는 규칙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 같은 거겠죠.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지키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지켜야 하고 도로에 정지선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모는 며느리인 저에게 남들이 다 지키는 그런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고 막말과 비교를 일삼았으며 심지어 저희 식당에서 잠깐 일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될 비위생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결국엔 음식에 장난까지 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정지선까지 넘고 말았죠. 아마 저희 시모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인간관계의 정지선과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그 전엔 언제 또 선을 넘어 저를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위태롭게 할지 모르니 제가 먼저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뀌기 힘들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저희 시모가 언젠간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가능할지 아닐진 모르겠지만은요. 그럼 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기약하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 다 끝나가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